네, 방금 전해드린 국민안심병원 문제 비롯해서 전문가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안심병원 첫 질문 드릴게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코로나19처럼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환자를 좁은 공간에서 적은 인력으로 진료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완벽한 그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었다. 그러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순히 그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그 위험 요인을 다 계산을 해서 이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을 안전하게 격리해서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하고 또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 진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금 현재 진료 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진료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좀 여유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이 환자분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이제 검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병원, 요양원, 또 다중이용 시설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방역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이번에 그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감염 유행의 중심지가 말씀하신 이런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곳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또 거기서 거주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그 증상을 잘 모니터링하는,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명백하게 좀 구축을 해놔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발병 대비하는 방법이랄까요? 지금 저희가 2주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런 그 시설, 특히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시설들 얘기하면서 학교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생후 4주 아기까지 지금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고 어린이 확진자가 지금 66명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이 상세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호흡기 증상으로 중증도를 알 수 있다던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정상적인 호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에 따른 호흡수보다 많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증을 좀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호흡 곤란 증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청색증이라 그래서 입술 주변이나 손가락이 파랗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하고 입술 주변의 청색증. 그 통계를 보면 10살 아래 어린이는 중증 환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린이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인 건가요? 예, 코로나19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어린이 감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실제 치료가 대부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럼 해외 유입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워낙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의 유행 양상을 계속해서 위기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로부터의
입국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데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서 여행 제한에 대한 권고를 계속 내고 있고 또 지금 그 검역과 관련해서는 한두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분들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검역의 그런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 검역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곳에 대해서는 뭐 특별 입국 절차라든지 아니면 여행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뭐 방역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지역을 다녀온 뒤에 이 자가격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입국하는 다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중국 입국자들에게 해당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적용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그리고 렘데시비르라고요. 임상시험 환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폐렴 환자가 대상인데 그럼 치료제로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워낙에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병 치료에 개발이 된 약이고 그런 임상 연구에 있던 그런 약입니다. 완전히 지금 확인된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같은 그런 바이러스 계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상시험 환자를 등록을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지? 네, 이제 뭐 연구를 시작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약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여를 하는 과정에서 위약이라고 하죠. 비교할 수 있는 약들을 양쪽이 모르게 투여하는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로 투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서 실제 효과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과를 추이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확산세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 중산대 연구팀이 내놓은 논문이라는데 반대로 연말까지 계속 갈 거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에 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행하는 그리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후에 의해서 이 유행이 조절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고점은 찍었다고 쳐도 좀 길게 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만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연계돼서 지금 이 유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팬데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뭐 7, 8월까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까지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